네, 하이퍼 포커스 전략, 미디어 중독, 그리고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멀티태스킹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세 번째 파트 영상입니다. 네,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10대, 그다음에 20대들이 대부분 미디어 중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10대와 20대들을 특별히 조사를 했는데, 이 10대와 20대들이 1시간당 매체를 전환하는 빈도가 평균 27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에 한 번꼴로 매체를 전환한다는 뜻이죠. 잦은 주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주의를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또 컨텐츠를 계속 전환하면서 2분에 한 번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10대와 20대들이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빈도가 150회에서 190회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강박적으로, 즉, 별로 이렇게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일종의,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휴대전화 확인을 하는 틱 장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하루 평균 34기가바이트의 미디어를 이렇게 해서 소모를 해요. 하루 평균 150회에서 190회를 보는 동안에 미디어를 소비하겠고, 또 1시간당 27회 매체를 전환하면서, 이게 이제 뭐 하루 8시간을 생활한다고 하면은 매체를 그동안에 계속 곱하기 8해서 전환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하루 34기가바이트의 미디어를 소비를 합니다. 34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 10만 개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미디어를 소비할 시간에 영어 단어 10만 개를 외웠으면 영어 천재가 벌써 되고도 남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요. 현대 사회의 이 직장인들도 비슷한 행동을 보입니다. 35초에 한 번꼴로 하는 일을 변경하더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런 잦은 주의 전환, 하는 일을 35초에 한 번꼴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뭐 PPT를 만들다가 이메일 한번 받다가 이걸 35초 만에 하더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기획서를 쓰다가 갑자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이런 데 한번 들어갔다가 또 열심히 또 PPT를 만들다가 카카오톡에 뭔가 이 메시지가 왔는지를 확인하더라는 거죠. 35초마다 한 번이요. 이렇게 이 잦은 주의의 스위치, 그냥 뭐 통상 얘기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면 직장인들도 미디어 중독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가볼 텐데요. 이제 미디어 중독의 각종 부작용을 설명하는 슬라이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지막 슬라이드까지는 제가 슬라이드를 뭐 넘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잦은 미디어 전환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잦은 미디어 콘텐츠의 전환, 즉 잦은 주의 전환은요. 우리 뇌의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이게 약간 좀 과도한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과도한 각성 상태를 유발하는 아드레날린과 같이 또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보통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코르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잦은 콘텐츠의 전환이 투쟁 도피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뇌는 구석기 시대의 뇌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죠. 우리 조상들은요, 구석기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잦은 컨텐츠 전환이 필요했을까요? 즉,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여기 봤다가, 또 위에도 봤다가, 밑에도 봤다가, 옆에도 봤다가, 이렇게 정신없이 두리번 거려야 했을까요? 네,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 조상들에게, 구석기 시대의 우리 조상들에게 빠른 주의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은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까 이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도 이렇게 빠른 주의 전환을 할 때 분비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아, 맞습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서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우리 뇌가 위기라고 의식한 겁니다. 근데 이때 도파민도 같이 사실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것저것 같이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드레날린도 같이 분비가 되면서 과도한 각성 상태가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흥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약간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어떤 위험이든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쟁 도피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위기 상황은 대부분 이런 우리에게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긴장도 했는데 살짝 사실은 들뜬 상태예요. 기분이 꼭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들뜬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위기라는 상황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아주 정말 약간 긴장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긴장된 상황이 딱 끝났을 때, 아, 되게 짜릿했다. 아, 심장이 쫄깃했다. 이런 말도 쓸 텐데, 그런 상태가 바로 투쟁, 도피 상태. 그리고 잦은 콘텐츠 전환을 하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긴장했다가 살짝 짜릿했다가, 또 긴장했다가 살짝 짜릿했다가, 이런 것이 되게 반복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긴장했다가 살짝 짜릿했다가 때로는 약간 기분 나쁜 것처럼 보였다가 기분이 살짝 좋은 것처럼 보였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장애가 하나 있죠.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렇게 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이런 장애 있잖아요. 바이폴라요. 예. 양극성 장애입니다. 주의가 이렇게 전환되는 거는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작업 기억, 즉 정보 처리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유효 IQ가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심지어요. 이렇게 주의가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뇌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유효 IQ가 저하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고서 작성 같이요. 하나의 과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 이메일이 왔다는 것이 내가 느꼈어요. 뭔가 진동이 왔거나 소리가 났겠죠. 또는 내가 지금 PPT 발표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카카오톡에서 일이 딱 뜨는 거를 봤어요. 이랬을 때 물론 아직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야 콘텐츠 전환이죠. 근데 확인하지 죄송합니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컨텐츠 전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즉 이메일이 와 있거나 내가 카카오톡이 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마치 이미 컨텐츠 전환을 한 것처럼, 즉 잦은 컨텐츠 전환을 한 것처럼 유효 IQ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1점, 2점 이렇게 오차 범위 이내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무려 10점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작업 기억의 정보 처리 능력, 즉 유효 IQ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강조했지만 과업의 질, 그 다음에 과업의 양, 이 모든 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과업의 질과 양이 뭔가요? 바로 공부의 질과 양이겠죠. 이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인에게는 사실 이 과업의 양과 질이라는 것이 곧 실적일 텐데 이 실적이 떨어지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여기서 또 할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은요,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서 잦은 주의 전환의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학생들이 이 손필기, 즉 종이로 된 공책이나 연습장에 손으로 필기하는 사람들보다 이 과제의 질, 또 시험 성적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 필기는 아직 우리의 구석기 시대의 뇌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뇌는 여전히 손필기 할 때만 정보를 정교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노트북으로 필기하게 되면 주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과업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낮아지고 시험 성적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왠지 이렇게 노트북으로 필기하다가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키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메일도 한번 보고 때로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건 뭐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실제로 뭐 웹툰을 수업 시간에 이제 켜서 본다거나 또는 아마 교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또 요즘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를 한쪽 귀에만 교수님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에 있으면 안 보이려고 이 왼쪽에만 끼는 거죠. 하지만 뭐 다 보입니다. 끼고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영화를 보거나 또는 다른 페이스북을 확인한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유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또 친구들한테 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유혹도 되게 많이 빠지죠. 그래서 모든 걸 감안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노트북은 나중에 집에서 또는 이 수업 끝나고 정리정돈을 하면서 복습하면서 활용하시고 수업 시간에 공책 하나 딱 꺼내놓고 필기도구만 꺼내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잦은 주의 전환은요, 기억력과 추론 능력도 손상을 시키는데요. 일단 잦은 주의 전환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정보를 외부 세계에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습득하잖아요. 이 정보가 우리 기억의 중추, 즉 작업기억 회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해마라는 영역으로 가지 않고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 제가 이 뒷머리, 후두 옆 이 부분 말씀드렸죠. 원래 이 해마, 이 관자돌이 쪽을 안에 쑥 들어가면 이 해마라는 부분이 좌뇌와 우뇌 하나씩, 그래서 우리 뇌 두 개가 있는데 이 정보가 해마로 가야 되는데 해마로 안 가고 이 후두 옆으로 가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면요. 그리고 심지어 멀티태스킹을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볼 때마다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상회로로 정보가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거죠. 엉뚱한 데 가는 거죠. 가서 소멸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그래서 해마로 가서 우리 기억에 차곡차곡 곳간에
곡식이 차듯이 저장이 돼야 될 텐데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카톡, 유튜브 이런 시각적인 자극이 있는 SNS를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망각률이 훨씬 높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부사항을 잘 기억이 못해요. 근데 이렇게 세부사항을 잘 기억이 못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세부사항, 세부적인 예시,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추론 능력, 이해력 이런 것들 이후에 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나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공부하는 것도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공부하는 척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렇게 잦은 컨텐츠 전환, 즉 주의 전환을 하는 사람들은요 위급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반응 속도가 늦다는 게 뭘까요? 네, 대처 능력이 감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 박자가 벌써 늦는 거죠. 반응 속도만 나빠질까요? 아닙니다. 반응의 정확도도 나빠집니다. 아주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반응이 빠르지도 않아요.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실수를 연발하게 되죠. 심지어 관계의 질, 사회적 교우관계, 가족관계, 또 애인과 로맨틱 파트너와의 관계 이런 것들도 나빠집니다. 한 연구에서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에 두고 대화를 하게 한 집단과 스마트폰을 이 시야에서 안 보이도록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멀리 둔 거죠. 그렇게 둔 집단이 서로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집단에서 더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스마트폰을 치워두게 한 집단은 유대 관계를 잘 형성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바로 이 시야에 둔 집단은요.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대화가 막 겉돌아요. 그리고 경청을 하지 못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특별히 이제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이 아이폰을 사용한 연구에서 나온 그 이름을 따서 이런 효과를 아이폰 이펙트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잦은 주의 전환은요,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같은 이런 기본적인 학습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20세기까지, 즉 1999년까지죠. 이런 20세기까지 문맹률이 계속 줄었는데요. 이런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이 증가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문맹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심화 학습 능력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깊이 있게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즘 인공지능 부분에서 딥 러닝이라는 게 있죠. 사실 그건 우리 인간이 잘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딥 러닝, 심화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장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읽고 듣고 쓰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이 잦은 주의 전환, 즉 미디어 중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대, 20대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미디어 중독적인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좀 심화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탁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도 관점을 전환해보고 저렇게도 관점을 전환해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사전 지식들을 잘 정교화시켜보고 또 염두에 둬보고 어떻게 보면 요리를 이렇게 장시간 잘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장시간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잦은 미디어 전환 습관으로 인해서 인내심과 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과거보다 저하되고 있는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또 이 공감 능력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한동안 아까 말씀드린 20세기까지는 한동안 계속 증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조사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20세기까지는 계속 이 공감 능력이 증가했어요. 20세기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데 20세기 중에서도 1990년부터 대학생들의 공감 능력이 계속 하락하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능력이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한번 취해보는 능력.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인 것처럼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처한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인 것처럼 생각해보는 이런 공감 능력이요. 이런 것이 1990년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990년일까요? 1990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공감 능력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섰을까요? 네. 1990년이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바로 인터넷이요. 전 세계에 보급된 해입니다. 우리나라도요. 1990년부터 인터넷, 소위 말하는 PC 통신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물론 1990년대 초반에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망이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당시에는 전화선을 사용한 이 모뎀이라는 것을 통해서 PC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후에 컴퓨터에 연결하는 인터넷 전용 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랜선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스마트폰도 그 사이에 등장하면서 바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과 동시에 인터넷에 저장된 콘텐츠들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확인하면서 잦은 콘텐츠의 전환, 즉 잦은 주의 전환을 하는 일들도 활발하게 됐죠. 또 직장인들은요, 모니터를 하나만 쓰지 않고요, 모니터를 2개, 때로는 주식 투자 분석사들은요, 모니터를 8개, 10개까지도 두고, 그런 모니터들의 각각 다른 정보가 뜨는 거를 다 확인하면서 계속 주의를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한 해부터 심화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문맹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몰입의 원리, 즉 하이퍼 포커스를 용이하게 하는 전략, 그리고 하이퍼 포커스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몰입 이후에 오는 인지적인 과부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꼭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에 미디어 중독을 가속화시키는 잦은 주의 전환의 부작용, 즉 멀티태스킹의 부작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서 한 하이퍼 포커스를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과 환경 만들기는
꼭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고요. 인지 과부하는 꼭 해소하시고, 그리고 미디어 중독에는 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잦은 주의 전환을 하는 것은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잦은 주의 전환을 또 할 수 있게 하는 도구, 스마트폰은요, 내가 정말 어떤 것에 몰입해야 되는 시간에는 멀리 치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잦은 주의 전환을 하면 원래는 깊이 있게 몰입한 다음에 인지적인 과부하가 와야 되는데 잦은 주의 전환을 하면 깊이 있게 몰입하는 것도 없었는데, 즉 과업의 질과 생산성이 보장되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인지적으로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지적으로 피로한 상태가 됐을 때 기억 능력, 추론 능력, 공감 능력 같은 우리의 아주 소중한 인지 능력들, 특별히 유효 IQ 같은 우리의 소중한 정보 처리 능력들이 다 감소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